자, 104조 인장 등록을 봅니다. 법제 16조가 실려 있는데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16조 1항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 밑줄이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밑줄이에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요. 그저 16조 1항을 봤을 때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사는 인장을 등록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공사 등록할 인장 등록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개공이 아니고 소공. 개공 및 소공은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 의무는 소공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개시 의무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공 자격증 개시 누가 해야 돼요? 개공이. 근데 소공이 사용할 인장의 등록은 소공 본인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이해되셔요? 자, 다음에 2항 갑니다.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를 있어서는 제1항 중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도장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요? 인장. 그래서 인장을 등록합니다. 도장을 우리는 인장이라 한다. 그러면 인장 등록 대상은 지금 두 명으로 나눠졌어요. 개업공인인교사 및 소속공인인교사예요. 그럼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소공사가 사용할 인장은 소공사가 직접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개시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 한 번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의 시기는 언제라고 그랬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이때까지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앞에서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소속공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전제는 업무 개시 전이다. 그러나 이제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신고와 함께 등록할 수도 있다. 다음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등록할 인장이거든요. 등록할 인장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봅니다. 개인인 개업공사와 법인인 개업공사가 둘이 틀리죠. 소공사, 개인이죠. 그러면 개인이 등록한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그럼 개인의 경우는 이쁜 도장 파악후 등록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데 동그란 인장 당연히 될 테고 사각 인장 될까 안 될까요? 될 거다. 맞죠? 이게 되고 삼각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어요? 삼각형으로 파신 분 보시면은 이거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각이나 주로 동그란 걸 파고 있고 실무에서는요 사각으로도 잘 안 팝니다. 관인 같아가지고. 그래서 동그란 걸로 주로 파고 있고 대신 요 동그란 거에 한글이나 한자로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맞죠? 영문 이름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직경 동그랗다면은 이제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되고 사각이라면 가로 세로 각각 7mm, 30mm 범위에 들어와야 돼요. 숫자는 7, 3으로 기억할 거예요. 7, 3으로.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보통 20mm 내지 21mm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개업을 할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뭐 받으라고요? 도장. 너무 비싼 거 한 300만 원짜리 받으면 부담되죠. 그러니까 대충 한 80만 원 정도짜리 이 정도짜리 받으면 돼요. 80만 원 너무 센가? 그럼 8만 원. 근데 8만 원은 길거리 도장이라 좀 그렇고 뭐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사이 사주 맞춰가지고 돈 무지하게 들어오는 글자체로 해가지고 파달라 하세요. 이게 그런 거 맞춰서 파는 거에 다 맞춰서 파는 겁니다. 상호도 맞춰서 정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정하지 말고 물론 교회 다니신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이게 그래갖고 우리 사장님 도장은요 인자가 없어요. 인자가 이름만 딱 들어가 있고 이름에다가 점 2개가 딱 들어가 있어. 도장을 딱 보면. 그리고 실무에서 도장 뚜껑 안 닫고 다닌다고 그랬죠? 우리 일순하신 분.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그렇지. 뚜껑도 안 닫고 다닌다니까. 뚜껑 없는 걸로 갖고 다녀요. 다. 뚜껑 열어놓고 다닙니다. 이게. 어쨌든. 자, 그래서 개인은 이제 이쁜 도장 파악고 등록하시면 돼요.
규격은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성명 플러스 73으로 맞추면 돼요.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이 있어요. 상업등기라는 것은 법인의 등기를 위하면 돼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뭐냐 하면요. 이게 법인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인의 경우는 뭘 등록하라고요? 법인인감도장 등록해야 돼요.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은 개인인감도장은 저기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돼 있고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에 신고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인감도장 등록하셔야 돼요. 우리는 등기소가 상업등기소죠. 저기 시청 옆에 있는 상업등기소 안 가봐서 몰라요? 우리 서울은 상업등기소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어 다. 거기 가서 거기 신고된 그 법인인감도장 등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분사무소거든요. 법인의 분사무소생활 인장에 등록. 어떤 인장 등록하라고 그러냐면 분사무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거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분사무소 아까 제가 신고필증 봤죠? 거기 도장 찍는 날 있다고 그랬죠? 그럼 분사무소 등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해서 분사무소 등록 안 해도 된다 있다 아니에요.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강남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법인이 분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하냐면요. 광명시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 주된 사무소 강남구에는 어떤 인장 등록돼 있어요? 법인인감 등록돼 있겠죠? 그죠? 이게 돼 있는데 광명시 분사무소생활 인장으로 만약에 법인인감만 등록하라고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죠? 거래할 때마다 법인인감 도장 갖다 찍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거죠. 이게 불편하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이 뭐냐? 이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상법의 규정을 보면 지배인이란 분이 있어요. 그 상업사용 중에 한 명인데 이 지배인들은 자신의 영업규정 내에선 소송상 소송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인들이 자신의 영업규정 내에서는 법인의 대표이사와 거의 동일한 권한 행사해요. 그래도 이들이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배인인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지배인인감을 말하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배인은 레스토랑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있죠? 이렇듯이 막강권한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럼 지배인이 우리가 실생활로 돌아오면요. 누구를 지배인으로 볼 수 있냐면 은행 지점장들 있죠. 이분들이 일종의 지점장, 이분들이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점 등기를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배인인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로 돌아오면 지점장에 해당하는 자가 분사무소 누구예요 지금? 책임자죠. 그러니까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지점 등기 하면서 분사무소 지점 등기 하면서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인장을 등기소에 신고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상법상으로는 지배인인감이라고 부르고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 있죠? 법인이 사용하는 도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법인인감이 있어요. 들어만 두세요. 회사 지금 다니시면서 관리 쪽에 계신 분은 이거 그냥 아실 텐데 법인인감 도장이라는 게 있고 사용인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법인인감은 뭔지 말씀드렸고요. 이 법인인감은 종류가 다시 두 가지예요. 대표이사 법인인감이 있고요. 지배인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인인감도 법인인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용인감 있잖아요. 이거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도 아니고요. 개인으로 따지면 뭐가 똑같냐면 막도장하고 똑같아요. 이거. 막도장. 똑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인감 등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절대 등록 안 되고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은 돼요. 그럼 사용인감이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동차를 새로 사보신 분은 아셔요. 그러니까 신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H자동차 주식회사에 가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계약서 쓰죠. 그럼 자동차 매매계약서 해갖고 H자동차 주식회사에 갖고 여기 도장 찍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도장을 찍죠. 서명을 하고요. 그러면 이 도장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지고 여기에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42번 H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법인들은요 각 지점에다가 자기의 인감을 다 뿌려주죠. 근데 법인 인감을 뿌려줄 수 없으니까 사용인감인 걸 뿌려줘요. 그래갖고 관리 차원에서 일련번호를 매겨놨죠. 여기다가 법인인감 도장은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별표가 들어가 있거나 사각형이 들어가 있거나 점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갖고 이게 사용인감이에요. 그럼 사용인감은 개인의 막토장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 거래하면서 법인과 거래한다. 소유자가 만약에 법인이었다. 그러면요 법인 대표이사가 직접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조그만 중소기업 아니면 대표자가 안 옵니다. 다 직원이 와요. 부동산 관련 직원이 오는데 이때 서류를 이제 알아두시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판다. 법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판다. 그럼 직원이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럼 직원이 법인인감도장을 반출할 수 없으니까 사용인감계를 갖고 와요. 사용인감계. 알아두세요. 이거 실무에 지금. 그럼 사용인감계가 있는데 사용인감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도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도장이 들어가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요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인감은 당 법인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하고 H자동차 주식회사 해갖고 여기 도장을 꽝 찍어요. 대표이사 누구 해가지고 딱 찍습니다. 그럼 여기 찍힌 도장 있죠? 이 찍힌 도장이 법인인감 도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첨부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법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어야 되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도장이 법인인감이 맞다는 걸 이걸 증명하고 있고 이 사유인감계는 이 사유인감이 이 법인이 사용한 인감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서류가 딱 첨부돼가지고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떼가지고 딱 첨부하면은 계약서 완벽하게 꾸며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유인감계 문제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법인인감도장은 대표이사 인감이 있고 지배인인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봤죠. 이걸 이제 대충 뭐 공동대표이사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3명 있잖아요. 그럼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3명의 도장을 다 찍어야지 효력이 발생해요. 법인의 행위로서. 근데 실무에서는 이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각자 대표예요. 이걸 법상으로는 상법상으로는 수인의 대표이사라고 해요. 수인의 대표이사라고 그러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이 법인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예요. 3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 법인인감 이거 3개개요? 1개개요? 네? 대표자가 3명이야. 대표이사가. 그럼 법인인감 3개개요? 1개개요? 3개예요. 대표이사별로 자기 도장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인의 대표이사라면요. 이 중에 한 명만 도장 찍어도 효력이 발생해요. 단 문제는 뭐냐면 공동대표이사로 돼 있으면 반드시 3명이 도장 다 찍어야 되고 그런 게 그냥 대표이사 A, 대표이사 B, 대표이사 C 이렇게 되면 누구나 도장을 찍으면 모두 효력이 발생하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C 대표이사가 부동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자가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 대표권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요. 이걸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법인과 거래할 때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면 정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표자가 누가 부동산을 팔거나 갖고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어려워졌죠? 어려웠는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인인감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법인인감이에요? 지배인인감이에요? 대표이사 법인인감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서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인이 인감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 이해를 해두세요. 이거는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예요. 이거. 법인하고 거래하는 경우요? 아마 산업단지 쪽에서 거래하시는 분들 있죠. 공장 전문 우리 개업공사들. 다 법인이잖아요. 다 법인이에요. 땅? 법인이 갖고 있는 거 많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상법을 이해 못 해버리면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관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알아요. 아는데 이쪽을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게 굉장히 낯설죠. 낯섭니다. 이게. 법인인감 잊어버리면은 잘려야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대표자 보증 인장이 바로 지배인 인감을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그럼 등록 장소예요. 어디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돼요. 여기다 등록하는데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 있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광명시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을 강남구청장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다음에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들어가야 돼요. 7일. 며칠이라고요? 7일. 7일 내에 변경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7월 1일 날 도장을 분실했어요. 등록 인장을. 그러면 7월 7일까지 변경록 들어오라는 얘기죠. 근데 7월 7일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변경록을 안 했어요. 아직. 안 하고 7월 4일 날 도장 찍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요 인장 아직 등록되지 않았죠. 변경 안 했는데 요 도장 찍어도 되게요? 안 찍어야 되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는 미등록 인장 사용 무조건 금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도장 찍을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미리 변경록 하고 나서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7일이라는 기간은 변경 등록 기한을 줬을 뿐이지 이 사이에 미등록 인장을 찍어줬다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맞죠? 근데 옛날에 인감 도장만 등록하도록 했을 때는 인감 변경일자가 나오기 때문에 7일이 의미가 있었어요. 개인은 인장 변경록 안 했다 하여 업무정지 먹는 경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장을 7월 1일 날 분실한 거예요. 근데 2달 내내 도장 찍을 일이 없는 거야. 지가 잊어버린지 어떻게 알아? 맞죠? 그러니까 찍기 전에만 변경록 들어가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법인은 의미가 있죠. 법인은 대표이사 법인인감을 잊어버렸다. 등록한 인장을. 그러면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되죠. 인감 변경 신고한 날짜가 나와버리거든. 그날로부터 7일에 딱 들어가야 돼요. 법인은. 자, 그래서 7일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인장 등록의 방법도 둘이 틀려요. 개인은요. 인장 등록 신고서,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신고서로 들어가요. 근데 법인 있잖아요. 법인은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상업등기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인감 증명서 한 통 떼다가 갖다 주시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중개인이 할 때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할 때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자, 그래서 인장 등록 제도를 다 봤습니다. 다 봤고 거기 서식이 지금 107쪽에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라고 나오죠. 그래가지고 신고인, 개업공사 종별,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다 쓰게 돼 있고요. 등록 사유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거기 107쪽 첨부서류, 색깔 칠해준 부분 있죠. 첨부서류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등록증 원본이란 말에 동그라미. 이거 왜 그러냐면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들 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감이 나와요? 감이 와요? 그렇죠. 등록증 서식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등록증 서식에 도장 찍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장 등록이나 변경 등록할 때 등록증 원본 첨부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찍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제 감 잡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업 및 폐업으로 들어갑니다. 108조. 휴표. 법제 21조에 근거하는데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21조 제1항. 개업공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중개사무소에 개설을 놓고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그랬는데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의 밑줄자.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2항. 제1항 이중이야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이에요. 휴업은 유효를 초과할 수 없다. 밑줄이고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3항. 제1항 이중이야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보겠습니다. 중개사무소 게 휴업이에요.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입니다. 지금 이 휴업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공사는 3월을 초과한다고 그랬죠.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요. 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쉬셔야 됩니다. 그럼 이 신고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하시고 휴업 들어가시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휴업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3월 초과 휴업 시만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럼 2달을 그냥 쉴 수 있네요. 네. 신고 안 하고 정확히 딱 석 달을 쉬는 거예요. 신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월 초과니까. 맞죠? 다음에 괄호 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등록 통지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등록 절차를 공부하면서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휴업과 관련하여 비교했을 때 등록 통지 받았는데 만약 교통사고가 나왔고 4개월을 입원하게 됐다. 그럼 미리 휴업 신고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등록 후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럼 휴업 신고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걸 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럼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대통령령을 봤더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휴업 들어갈 수 있고 최장기한의 제한도 없습니다. 이때는 질병, 취약, 입영이에요. 이게 부득이한 사유거든요. 나 같으면 근데 폐업 신고하고 와갔다. 맞죠? 아니 무슨 놈은 군대 가는데 휴업 신고해놓고 하냐고. 맞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개인 때문에 줬다? 이거? 중개인이 군대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탄생에 중개인이 90년 이후에는 탄생 안 된다고 그랬죠. 89년도 12월 30일이 마지막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얻는 계산에도 40세가 넘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득이한 사유 없는 한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럼 기간 변경 신고하셔야 돼요. 이것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쉬겠다고 4개월 휴업 신고했거든요. 놀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 변경 신고 들어오라는 얘기죠. 이거. 다음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하셔야 돼요. 이것도 미리 하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월 아파가지고 휴업 신고했는데 2달 지났더니 확 나빠졌다. 그러면 재개 신고, 사전 신고라는 거 느낌 딱 오죠. 그럼 휴업 기간 만료된 업무를 재개코자 할 때는 재개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물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해버렸죠? 이거 반환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재개 신고, 휴업 신고했다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휴업 기간 만료되어 재개할 때도 재개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일순하신 분은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즉시와 지체없이 차이. 누가 더 빠르다고? 지체없이가 빨라요? 즉시가 빨라요? 즉시가 빨라요. 즉시는 몇 글자? 2글자. 지체없이는 4글자. 즉시는 그 정부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요. 즉시는 처리 시간이 3, 4시간이에요. 근데 지체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다음 날 줘도 지체없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즉시. 근데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즉시냐 지체없이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즉시와 지체없이를 바꿔가지고 틀린 지문을 냈다. 그럼 제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시험지 쫙 찢어불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지만. 이걸 틀리게 낸다면 날짜를 넣지 않겠어요? 재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7일 내에 반환해야 한다. OX. X죠. 그러니까 7일, 10일은 통째로 남겨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 폐업이에요. 그러면 개업공사가 역시 폐업을 하고자 할 때입니다. 하고자 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는 거예요.
폐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 닫기 전에 신고해놓고 폐업해야 돼요. 역시 사전 신고예요. 이게. 그래서요, 미리 기억하자고요. 우리 과목에서 이거 정확한 표현 아닌데 유일한 사전 신고라고 기억하세요. 우리 과목의 유일한 사전 신고 뭐라고? 휴폐업 신고. 아셨죠? 정확한 표현 아닌데 그래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사전 신고들이 더 있는데 그건 몰라세요. 그래서 어쨌든 휴폐업 신고는 사전 신고라는 거 명심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사무소가 없어지거나 쉬는 거죠, 이거. 협회 통보해야 되겠네요. 공사협회 다음 달 10일까지 휴폐업 사항은 통보하게 돼 있어요. 통보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분사무소별로. 요 규정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들이 있잖아, 이거. 그럼 주된 사무소 휴업해버리면 분사무소 모두 휴업이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명문으로 해결했어요.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다음에 전자문서 신고되느냐, 인터넷이나 팩스로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 있잖아요. 엄청 잘못 씁니다. 휴업폐업 신고 자체는 전자신고 안 돼요.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이거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거는 전자신고가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왜 전자신고 안 되냐면 등록증 첨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문서로 안 돼요. 이거 방문신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휴업기간 변경과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 신고돼요. 그러면 업무 재개하겠다고 재개신고서를 팩스로 밀었어요.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되죠? 네. 어떻게 반환 받는다? 그렇죠.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죠. 갔다 오거나 또는 오토바이로 보내달라 해야지. 됐죠? 휴폐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111쪽에 휴업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 서식이 있죠? 서식이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근데 첨부 서류 보세요. 첨부 서류 밑에 찾았어요? 첨부 서류에 등록증 원본 첨부하라고 그랬죠? 휴업 신고, 폐업 신고의 경우에 하나인다. 그럼 기간 변경 신고와 재개 신고는 등록증을 첨부할 일이 없어요. 당연히 반납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 일단 감 잡아놓고 넘깁니다. 간판 철거가 나와 있는데 무등록 중개업자들이요, 이 중개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이걸 간판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의뢰인에게 사기치고 막 그러더라 이거요. 그래갖고 중개업을 안 할 때는 간판을 직접 철거해야 된다. 안 할 때. 그러면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는 중개업을 안 할 때니까 직접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어요. 그럼 종전사무소의 간판 직접 철거해야 되겠죠. 또 등록 취소당했잖아요. 그럼 역시 직접 철거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자진하에 폐업 신고했죠. 그럼 직접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 아닙니까? 휴업기간 중이나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이때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결론이죠 뭐. 그럼 만약에 철거 의무가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등록관청은 이거 대집행 들어갈 수 있어요. 단순 기억할 사항이에요. 휴업과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철거 의무가 없습니다. 간판이 비싸다는 거 아시죠? 이거 최소한 200 이상입니다. 간판 나는데. 근데 쉴 때 이거 철거하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할 때 이전 신고했다, 등록 취소했다, 폐업 신고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중개 업무 파트, 사무소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다 봤어요. 이제 그럼 117쪽 가볼까요? 제5장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 요망 들어갑니다. 이제 뭐냐면 첫 주에 자격증 땄어요. 첫 주에 자격증 땄고 지난주에는 사무소 열었죠. 등록이었고 이번 주에는 지금 중개 업무를 봤죠. 사무소 운영 프로세스를 봤어요. 이제부터는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물건 받아야 되죠. 이게 바로 중개계약이다. 그래서 중개계약 개념은 뭐냐면 이 토지를 갑이 갖고 계세요.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갑이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을이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것이 중개계약이다.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중개의뢰계약.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중개계약은 당사자가 의뢰인과 개업공인인계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업공인인계사 간에 체결되는 계약.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후일 이 토지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등이 체결되죠? 이 계약을 통칭하여 우리는 뭐라고 해요? 거래 계약이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중개계약, 다음 주에는 거래계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법 22조에 일반 중개계약제를 두고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뭐냐면 의뢰인 갑이 개공사 A한테 중개 의뢰합니다. 옆집 개공 B한테 또 의뢰하고 옆집 개공 C한테 또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업공사에게 보수를 준 형태. 요집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보통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통칙 규정, 우리 법 22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117쪽에 일반 중개계약, 색깔 칠해준 부분의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22조, 일반 중개계약. 중개의뢰는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업공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의뢰인이 중개 의뢰하면서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일정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의뢰하면서 그랬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써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럼 개공이 이걸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의 문제예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계약 자유원칙상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나는 중개계약서 쓰기 싫거든요. 딴 데 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기재해 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일반 중개에서 뭐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작성 의무 자체가 없는데. 맞죠? 그러나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요 사항을 의뢰인이 요청해 작성하니까 넣어주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1호 뭐라고 그러냐면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라든가 면적을 기재해 줍니다. 다음에 2호 거래 예정 가격 써주라고 그랬죠? 장차 얼마 거래할 거냐. 다음에 3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32조 규정에 의한 중개보수를 써줍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중개보수 분쟁이 많으니까 미리 보수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호 의뢰인과 개업공사가 준수할 사항을 넣어줍니다. 뭐라고 썼어요? 이게 물가 수준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제 19조로 내려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이고 법제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약서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밑줄.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시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그 밑줄근 부분을 주의하는 얘기예요. 국장이 정할 수 있고 권장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국장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죠. 규칙 제13조가 실려있죠. 규칙 제13조 일반 중개계약 서식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요.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서식이란 말에 동그라미. 영제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고 그랬죠?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일순환 하신 분. 이거 서식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데 실무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서식 내용을 실무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장서식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작성했을지라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약제도에선 개공에게 어떠한 의무도 발생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규정을 두고 있느냐?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게 뭐라고요? 일반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통칙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제도 했어요. 가볍게 조문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전속중개계약제도로 갑니다. 119조. 자, 이제 전속중개계약제도로 왔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뭐냐? 이거예요. 의뢰인 갑이 특정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공이 승낙을 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즉, 개공이 물건 혼자 받은 거죠. 의뢰인이 A한테 전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뭐 프로야구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계약했다. 이 선수 딴 데 못 가죠. 그렇듯이 우리도 전속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만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전속계약이다. 그래서 23조 1항 조문만 잠깐 읽어드리고 시작합니다. 1항. 중개의뢰인은 중개사물의 중개를 의뢰하면서 특정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전속중개계약이란다. 를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갑니다. 이제 바로 내려가요. 이제 의뢰인은 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한 중개업소에 물건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그랬어요. 물건 내놓으면서 나는 내 아파트 파는 거 요 집에만 내놓습니다. 딴 데 안 갑니다. 그럼 개공이 반드시 이걸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느냐 생각해 봐야죠. 체결 의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없다. 계약자의 원칙상 나는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 알아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근데 이제 오케이를 했어요. 고맙습니다. 성실중개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서비스 하죠.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법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이제 그래서 의뢰인 피해 방지를 해서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께서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속개공의 의무예요. 이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전속계약서. 전속개공은 어떤 계약을, 이제 전속계약을 체결하면 전속개공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첫 번째 의무.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하라는 얘기죠.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작성했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보관도 하셔야 돼요. 보존하라 그랬는데 보존은 몇 년 해야 되느냐? 3년. 서류 보존이 첫 번째 등장했죠.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하셔야 됩니다. 보관하셔야 돼요. 작성하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다음에 물건 혼자 받았죠. 혼자 받았으니까 빨리 거래 성사시키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시래요. 근데 다만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했잖아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어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다고요? 뭔가 노출을 꺼려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런 분들이겠죠. 이게 그래서 아무 얘기 없으면 공개 나가는데 특별히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공개는 며칠 내에 하게 돼 있냐면 전속중개계약 후 7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7일 또 나왔죠. 잠시 짚어보면 등록 통지 며칠 내에 하라고요? 7일. 인장의 변경 등록도 7일. 전속중개계약 후 정보공개 며칠? 7일. 7일 내에 나가야 돼요. 7일 나가는데 어디 나가냐면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생활정보지는 일간신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활정보지에다만 나갔잖아요. 위법합니다. 벼룩시장 같은 데 안 돼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거기다가 더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7일 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나가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공개한 내용 있죠?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문서로 의뢰인한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공개됐습니다. 통지하게 돼 있고, 그럼 어떤 내용을 공개해야 되느냐?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120쪽에 지금 색깔 칠해진 부분에 있죠?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표시하라는 데만 하세요. 다음 주에 확인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피드하게 읽어볼 테니까 잠깐 표시하라는 데만 하세요. 그럼 120쪽에 색깔 칠해진 부분 가. 뭘 공개해야 되느냐?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요령 등 중개사물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나, 벽면 도배 상태 공개해야 돼요. 다, 수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설비, 오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 등의 상태 공개해야 되고, 라, 도로 및 대중교통수의 연계성, 시장학교 등 근접성, 지역 입지 요건,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요건 공개해야 돼요. 다음에 마, 소유권, 전세권, 저작권, 이사권, 임차권 등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해야 되고, 다만 여기서부터 밑줄,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예 된다. 밑줄이에요. 그럼 권리자의 성명, 주소,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 금지라고 그랬죠. 왜 그랬는지 느낌 딱 오시죠. 사생활 비밀 보호 취지가 있고, 나아가 전속의 경우는 물건 혼자 받았죠. 소유자가 누군지 공개해버리면 딴 데서 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적사항, 권리자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다음, 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는 사항 공개하게 돼 있고, 사, 중개사물의 거래 예정 금액 공개해야 되고, 및 공시지가 그랬어요. 공시지가의 밑줄. 밑줄 긋고, 다만 이것도 밑줄이에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밑줄. 그러면 매매의 경우는 공시지가 꼭 공개해야 되죠. 근데 임대차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시지가를. 이해되셔요?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표시해놓고 다음 주에 제가 왜 표시를 했는지 말씀드리죠. 그럼 이제 네 번째 의무로, 이건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의무예요. 요건 이제 법상의 의무고, 전속중개계약서에 이제 어떤 의무가 더 있냐면, 업무 처리 상황을 우리 개업공사는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통지해줘야 된다. 왜 그랬느냐? 아니 혼자 물건 받았다고 알았다고 해놓고 말이에요. 해외여행 3개월 가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은 문서로 업무 진행 사항을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음에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적극적인 중개활동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개업공사의 의무였어요.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자의 의무. 이건 전속중개 의뢰인은 모두 전속중개계약서에 있는 의무인데, 전속중개 의뢰인은 먼저 위약금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로 크게 나눠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무로 구분되는데, 위약금은 전속계약을 의뢰인이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약금 물어주는데 얼마 물어주라고 하냐면 중개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첫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 체결했어요.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전속이라는 개념을 배신합니다. 이 갑이 다른 개업공사 B한테 또 중개 의뢰하고 이 B가 소개한 상대방 을과 거래해버리는 거예요. 배신했죠? 그럼 의뢰인 갑은 A한테 뭐 물어줘야 된다고? 위약금. 금액은?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 그럼요.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 체결했어요. 근데 A가 을을 소개했거든요.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합니다. 갑은 5억을 요구했고 을은 4억 8천 주겠대요. 2천만 원을 갭을 못 줄였습니다. 해가지고 결렬됐어요. 중개사무소 갑을이 나왔어요. 골목길 걸어다 갑이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합시다라고 마침 간 곳이 그 옆에 지하다방을 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입니다. 갑이 그랬죠.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개업공사한테 보수 줄 필요 있느냐. 여기서 1,000만 원씩 양보해 계약하자. 해가지고 4억 9천에 개업공사 전속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지들이 지하다방에서 직거래해버린 거예요. 배신했죠? 갑은 A한테 뭐 줘야 된다고? 위약금 물어줘야 돼요. 보수액에다. 이게 바로 지하다방 사건이다. 그래서 위약의 케이스 두 가지가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여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위약.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했을 때. 이해되시죠? 다음. 소요비용 지급의 의무는 뭐냐?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지출 비용을 개업공사한테 의뢰인이 물어주되 중개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물어줍니다. 50% 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경우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거든요. 아파트 내놓고요. 백화점 가셨죠?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예요. 같이 쇼핑을 합니다. 하다가 갑이 그랬죠, 을한테.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 을과 거래했다는 얘기죠. 이때 이 을을 우연히 만난 상대방 아닙니까? 이자를 우리 지금 전속중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줄여서 스발상이에요.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거래했죠. 그럼 개공을 배신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자가 적극적인 중개활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더니 비용만은 물어줘라. 그게 소유비용 지급 의무죠. 단 조건이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한테 줘야 될 보수가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근데 갑이 스발성과 거래했습니다. 이때까지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30만 원이었어요. 얼마까지 물어줘야 돼요? 30만 원 물어주면 되고 60만 원 지출한 바가 있다면 얼마까지? 50만 원만 물어주면 돼요. 감 왔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의무 이해하는데 우리 의뢰인은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정보를 알고 있으면 하자 있다. 정확하게 다 고지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돼 있고 전속중개계약은 유효기간이 또 명문규정이 있어요. 전속의 유효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잖아요.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로 하느냐? 약정이 없다면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속중개계약 몇 개월을 원칙으로 한다고요? 3개월. 근데 이 약정으로 이건 바꿀 수 있죠?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전속중개약제도예요. 그래서 전속은 무조건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하고 이거는 우리가 나아갈 선진적인 중개계약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두시고요. 실무적으로는 전속이 많이 체결된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공이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만 내놓습니다. 책임지고 잘해주세요. 그럼 우리 개공은 전속계약서 들고 나와야 돼요. 여기다 사인하세요 그래야 돼. 의뢰인이 사인해야 안 해? 안 하지. 듣도 보도 못한 계약서. 근데 왜 이걸 강행하고 있느냐? 의뢰를 받으면서 계약서를 중개계약서를 써버리면요. 분쟁 확 줄여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말로 하죠. 그러니까 분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과 비교했을 때 일반 계약서 서식이 있죠. 사용할 의무도 없죠. 보관 의무도 없어요. 전속은 사용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돼. 또 정보 공개 의무는 일반의 경우는 없죠.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죠. 전속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또 의뢰인은 이거 위약금 소요비용 지급 의무는 전속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 중개 의뢰인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전속계약제도 여기까지 이해를 해둡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정보망을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럼 오늘의 유인물 잠깐 봐야죠. 오늘의 유인물. 그 문 앞에 있으니까 갖고 오세요, 얼른. 1번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만 가입한 경우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OX. X. 업무지역이 전국이 될 수는 없어요. 예에만 있을 뿐입니다. 틀렸고 2번 개업공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천막 등 임시 중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OX. X. 신고하는 제도도 없고 임시소를 설치하면 안 되죠. 임의적 등록 취소 1-1이에요. X. 3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지 시군구에도 분사함 둘 수 있다. OX. X. 여기는 유일하게 못 둬요. 생각보다 다 잘 물어보죠 이거. 4번 질문.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이게 뭐라고요? 특수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밑줄 쫙 긋고 이건 특수법인이다. 그럼 특수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OX. X죠.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그래 틀렸고 5번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와는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다. OX. 오라 하셔야 되죠. 단 이미 영업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죠. 원칙.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불가예요. 이게 원칙.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자, 그럼 5번 질문 맞고요. 6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중개사무소에 이전하기 10일 전에 밑줄 쫙. 이전 전소유관을 등록관청에 밑줄 쫙. 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OX. X.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죠. 맞죠?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라고 해야 되고 이전 전소유도 틀렸죠? 그거 지워버려야 돼. 이전 후가 아닙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이전은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이전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6번 질문 어쨌든 틀렸습니다. 두 군데 다 틀렸어요. 7번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하는 개업공사는 그의 성명을 광고에 명시해야 한다. 맞아요? 성명 명시해야 되죠. 명칭, 소재지, 그 다음에 연락처도 들어가야 되죠. 성명 명시해야 돼요. 맞습니다. 5. 8번 중개인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업을 영위할 수 없다. 중개인은 개인이죠. 개발 상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X. 9번 갑니다. 중개법인은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 밑줄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인사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을 할 수 있다. OX. X. 이건 개공 대상이어야 되죠. 역시 기출주문이었어요. 개공 대상이어야 된다. 그래 틀렸고 10번 모든 개업공사 밑줄이죠.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입찰 신청의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다. OX. 누가 안 되는 거예요? 중개인. 중개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X. 11번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의 밑줄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를 본다. OX. X. 모든 행위가 아니고 업무상 행위만. 개공행위로 봅니다. 그래 틀렸고 12번 소속공사가 등록한 인장은 성명이 나타난 것으로서 크기가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20mm 이내일 것이다. 30이죠. 20이 아니고 X. 73. 다음에 13번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좋았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1회 하나에 3개월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 OX. X.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최장기한에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X. 1회 하나에 3개월을 연장 가능하다. 틀렸어요. 최장기한에 제한이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 14번 전속중개를 체결한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인적사항의 밑줄 쫙 7일 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해야 한다. 밑줄 쫙 OX. X죠. 이건 공개 금지예요. 전형적인 지문이고 15번 개업공사는 전속중개사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아요? 예, 3년 보존해야 된다. 일반 중개사는 보존 의무가 없죠. 예. 자,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